안녕하세요. 딩글딩글입니다. 최근에 박찬욱 감독님의 신작 어쩔 수 없다 티저가 공개가 됐는데요. 헤어질 결심 이후 약 한 3년 만에 장편 영화인 것 같은데 엄청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박찬욱 감독님은 제가 지금도 물론 너무 좋아하지만 제가 20대 때는 가장 좋아했던 한국 감독이었어요. 좀 잔혹하고 통쾌하고 처연하고 극단적인 자극과 그걸 또 표현하는 그런 스타일리시함, 뭐 그런 부분들을 엄청 좋아했는데, 그래서 오늘 박찬욱 감독님의 그런 새로운 영화를 고대하며 감독님의 영화 중에서 제가 가장 재밌게 본 세 편의 영화를 꼽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박찬욱 감독님 영화는 딱 두 편, 감독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영화를 제외하고는 모든 장편을 한 번 이상은 다 봤거든요. 재밌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좀 주제를 잡아봤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주제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이 음식들이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음식은 바로 박찬욱 정식입니다. 뭐냐면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 중에서 특히 좀 제가 꼽은 세 편의 영화에 나오는 음식을 좀 중점적으로 준비를 했어요. 김밥, 군만두, 짜장면. 이거는 짬뽕 국물인데 좀만 봐주시고요. 이건 그냥 시킨 겁니다. 그리고 디저트로는 이렇게 복숭아 케이크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랑 그냥 짬뽕 국물만 빼면 제가 뽑은 탑 3의 영화에 다 나오는 음식들이니까 한번 예, 천천히 이야기를 하면서 각 음식들이 어떤 영화에 나왔었는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좀 짜장면부터 비비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배달이 또 엄청 늦게 와가지고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저번에 한번 그 치매 영화에 관련된 콘텐츠를 했었거든요.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게 영화를 이제 얘기할 때 큰 틀이 없다 보니까 너무 정리가 안 되고 횡설수설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좀 나름 포맷을 좀 정해왔는데요. 일단은 짤막하게 줄거리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가장 기억나는 장면, 뭐 명장면, 뭐 이런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왜 이 영화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세 가지 영화를 이렇게 세 가지 포맷으로 좀 한번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와, 진짜 거의 면이 우동입니다. 큰일 났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뭐 영화를 사실 뭐 배운 적도 없고, 평론가들처럼 뭐 영화의 숨겨진 뜻을 뭐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뭐 영화적 지식이 엄청 많지도 않은, 그냥 영화를 좋아하기만 하는 되게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리뷰는 되게 캐주얼한 리뷰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어쩔 수 없이 영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스포일러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은 스포일러에 좀 주의를 해주시고, 제가 어떤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영화 제목을 먼저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거기서 이제 멈춰주시고, 뭐 넘기시든 다음에 봐주시든 뭐 이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음료는 제로 콜라입니다. 미리 좀 따라놨어요. 일단 짜장면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거는 진짜 배달이 거의 짜장면인데 1시간이 거의 걸렸거든요. 한 4, 50분? 음. 면은 진짜 많이 불었는데 소스는 진짜 맛있네요. 그럼 제가 뽑은 박찬욱 감독의 영화 3위는 바로 박쥐입니다. 박쥐의 줄거리부터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송강호 배우가 이러저러한 사연으로 뱀파이어가 돼요. 근데 이제 신부님이에요. 근데 이 신부 상연이 어릴 적 친구인 강우는 이제 신하균 배우인데, 강우의 아내인 태주는 이제 김옥빈 배우고요. 태주가 이제 사랑에 빠지게 돼서 결국 이제 신부고 보고 다 때려치워버리고 거의 그 쾌락의 그걸 향해 갑니다. 그러면서 여러 일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서 사람도 죽이게 되고 홧김에 태주까지 죽여버려요. 근데 이걸 후회하면서 바로 태주를 뱀파이어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요. 자기의 피를 이렇게 삼키게 해가지고. 상현은 그나마
초식 뱀파이어라고 보면 돼요. 어떤 좀 최소한의 도덕심을 좀 지키려고 하고 최대한 살생을 하지 않고 피를 얻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데, 태주는 거의 육식 뱀파이어 같이 좀 어떤 자기 그냥 욕망에 따라서 그냥 피를 먹기 위해 사람들을 막 사냥하고 날뜁니다. 그렇게 참극이 벌어지고 결국 상현은 태조와 함께 바다 앞에서 일출을 보면서 죽으면서 끝이 납니다. 음, 군만두가 상당히 맛있는데 너무 눅눅해졌어요. 오래 걸려가지고. 김밥은 매운 참치김밥인데 진짜 맛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명장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말씀드리면, 뭐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동일하시겠지만 태주가 뱀파이어가 되는 장면. 상현이 태주를 죽이고 그 본능적으로 그 태주의 피를 막 빨아먹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면서 다시 이제 태주를 살려내는데, 목을 부러뜨려서 죽였거든요, 태주를. 근데 태주가 목에서 부득 소리를 내면서 입술에 피를 싹 핥으면서 눈을 희번뜩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요. 거기다 대고 이제 상현이 해피 버스데이 태주씨 하거든요. 그 모든 그 과정들, 목을 부러뜨려 죽였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해피 버스데이 태주씨까지, 그게 아마 그 영화의 모두가 뽑는 가장 명장면이 아닐까. 시각적으로도 너무 쇼킹하고, 추가적으로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장면은 거기 이제 김혜숙 배우가 신하균 그 강우의 엄마로 나오거든요. 나여사로. 이제 아들을 잃고 나서 충격으로 전신 마비가 돼서 눈만 깜빡일 수 있고 이 검지손가락만 이렇게 조금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상현과 태주가 이제 자기 아들을 죽였다라는 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지를 발휘해요. 근데 그때 그 눈을 엄청 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 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아 그게 진짜 봐도 봐도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이어지는 그 참극, 와 대단합니다. 사실 박쥐는 제가 처음 봤을 때 감상이 잘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그냥 아 참 그로테스크 하구나 뭐 이 정도의 느낌이지, 와 이 영화가 너무 좋다, 이 이야기가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은 전혀 좀 들지는 않았거든요. 별로 좋은 영화다라고 기억을 안 하고 그냥 지나쳤다가 좀 더 이제 몇 년이 지난 후 나이가 어느 정도 좀 더 들어서 박쥐를 두 번째로 다시 봤는데, 사실 그때도 그렇게 좋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아, 참, 이상하고 지독한 멜로 영화 같다. 뭐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 봤을 때는. 이번에 본 게 세 번째예요. 이 컨텐츠를 준비하려고 또 본 거거든요. 이 세 번째로 다시 본 이 영화는, 이 영화가 참 그 박찬욱 감독님의 어떤 광기와 에너지를 정말 탈탈 털어서 만든 영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참 주인공들이 뭔가 유상하게 입체적이면서 그것 때문에 좀 어디로 날아갈지 예상이 어려운 이야기, 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나름의 그런 코믹한 요소들과 또 은은한 근데 또 지독한 그런 로맨스, 이런 온갖 요소들이 서로의 존재감을 막 뽐내면서 막 뒤섞여가지고 막 끓고 있는 그런 영화 같으면서도 또 중간중간 엄청 건조하고 차가운 무드로 밸런스를 이렇게 맞춰요. 근데 그런 부분이 뭔가 그 박찬욱 감독의 그런 영화에서의 뭔가 끝판왕스럽다는 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주인공들이 뭔가 유상하고 입체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뭔가 이 주인공들이 어떤 타락과 후회, 증오와 사랑 이 사이에서 계속 퐁당퐁당퐁당 왔다 갔다 거리는데, 이게 상당히 상식적인 범위에서 좀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영화는 현실을 엄청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어떤 장치니까. 그래서 개인적 취향으로는 이 영화가 벌써 3번을 봤지만 아직도 이 이야기 자체가 저에게 막 엄청 매력적으로 느껴지진 않지만 근데 이번에 봤을 때 뭔가 그 박찬욱 감독님 특유의 광기가 좀 최근작들에서는 좀 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광기가 좀 그립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박찬욱이라는 그 감독의 그 영화 세계에 정점을 좀 찍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민 끝에 3위를 박쥐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김밥이 박쥐의 음식인데요. 극 중에 태주가 이렇게 막 김밥 싸는 장면도 나오고 또 다른 장면에서도 김밥과 관련된 막 그런 대사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김밥을 골라봤습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 이미 그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 1, 2위는 좀 바뀔 수 없게 정해져 있어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탑3를 고르면서 3위가 정말 너무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박쥐와 함께 3위를 경쟁한 영화들에 대해서도 좀 잠깐씩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바로 아가씨와 헤어질 결심이에요. 그나마 이제 최신작들인데 저는 그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가 점점 더 친절해지고 더 수다스러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있다고 좀 느껴요. 아가씨와 헤어질 결심도 너무 잘 봤지만 너무 좋아하지만 근데 그 영화들에서의 좋은 점이 좀 제가 기대하는 어떤 박찬욱스러움과는 조금 다르게 좋아서 3위로 이제 박쥐를 좀 꼽게 된 것도 있는데요. 일단 아가씨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보면 아가씨는 이제 핑거 스미스라는 뭐 소설이었다가 또 이제 영화였나 드라마였나로도 나오고 그 했던 그 원작이 있는 작품인데 제가 그 핑거 스미스 그 원작 그 작품을 그러니까 소설 말고 그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하는 그거를 그 아가씨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봤었어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대강의 얘기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어떤 뭐 그런 하녀가 이제 아가씨의 재산을 차지하고자 그 집에 들어가게 되고 뭐 사랑에 빠지고 근데 이제 반전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박찬욱 감독님이 영화의 한 중후반부를 엄청나게 많이 바꿔놔요. 근데 그러한 어떤 각색 능력에 뭐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정말 탁월하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핑거 스미스도 어떤 연극의 좀 시대극이에요. 그래서 뭔가 신분 같은 게 있고 좀 그런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한국으로 끌고 왔을 때 일제강점기를 좀 설정하신 게 참 스마트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 시대 자체가 또 그 감독님 특유의 어떤 미학적인 연출과도 되게 잘 맞는 시대라고 또 생각이 들었고 또 사실 박찬욱 감독님이 사극을 한다? 조금 전혀 상상이 안 돼가지고 뭐 너무 궁금하긴 하지만 그래서 참 너무 잘 선택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거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핑거 스미스의 후반부 스토리와 반전을 완전 바꿔서 또 이야기를 좀 더 완전히 여성이 좀 중심이 되는 서사로 좀 완성을 시켜서 그 이야기가 참 너무 통쾌하고 멋졌어요. 그래서 좋았고 영화의 어떤 그런 그냥 보기에도 너무 시각적으로 너무 아름답고 하지만 사실 그 아가씨는 정말 무엇보다도 그 김민희라는 그 배우의 정말 그 정점의 연기력과 정점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박제시킨 정말 너무나 잘 박제시킨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그 김민희라는 배우의 진면모를 또 느낄 수가 있다. 이 영화에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은 감독님의 대부분의 영화에 코믹적인 요소가 다 조금씩은 다 들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좀 진지충이라 그런가? 이 아가씨에는 그런 요소가 너무 과하게 들어갔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웠어요. 원작처럼 좀 더 무겁고 진지하게 영화를 풀었다면 안 그래도 이 아름다웠던 영화가 훨씬 더 아름답고 분위기 있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좀 너무 오락적으로 대중성적으로 좀 많이 빠지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영화 내내 좀 살짝이라도 분위기가 좀 무거워지려고 하면
그게 곧바로 웃음으로 이렇게 환기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는데, 이게 사실 처음 봤을 때는 뭐 이런 생각까지는 들지 않았는데, 이번이 제가 아마 세 번째로 보는 것 같거든요. 다시 볼수록 좀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멜로를 보러 갔는데 로코인 느낌이랄까?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이 아가씨인 히데코가 몸을 이렇게 반쯤 이렇게 기대서 누워있고, 수키가 히데코의 발을 주물러주면서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 히데코가 정말 너무나 그 사랑에 빠진 눈으로 수키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대로도 괜찮을 것 같아. 너만 있어주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와, 정말 너무 탁월하게 사랑스러운 장면이고, 그 후에 이제 수키 뺨 두 대를 후려 갈기면서 밀어내는 그 장면까지 정말 완벽한 사랑의 장면이지 않았나. 만약에 아가씨를 만약에 제가 3등으로 뽑았다면 평양냉면과 복숭아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부러 이 케이크도 복숭아 케이크로 준비했거든요. 그 투썸 건데. 그리고 헤어질 결심은 사실 제가 처음 헤어질 결심을 봤을 때는 이 영화가 이렇게 극찬을 받아야 할 영화인가? 그럼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어떤 작품을 보든 그런 불륜에 대해서는 감정이입이 전혀 되지가 않아가지고, 그 주인공인 그 박힐 혜준이 설에 탕웨이님한테 빠진 거부터가 저는 일단 엥? 하면서 이제 영화 끝까지 그 이 사랑이 와닿지가 않다 보니까, 아니, 멜로 영화인데 이 사랑이 와닿지가 않으면은 사실 뭐 끝인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두 번째로 영화를 보는 거였는데요. 이번에는 근데 진짜 확실히 가슴에 묻는 뭔가가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그 설애에 대한 너무나 큰 어떤 연민의 감정이에요. 이 설애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면 중국에서 병든 엄마를 아무리 이제 당신께서 원하셨다고 했지라도 자기 손으로 이렇게 보내드렸잖아요. 그러고 막 고생고생해서 한국에 왔는데 또 웬 또라이 같은 놈한테 걸려가지고 두들겨 맞으면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사랑도 없었겠죠 당연히. 그걸 참다가 치밀하게 계획해가지고 복수를 하고 벗어났는데, 그 놈 때문에 이제 또 이제 그 사건을 맡은 형사를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근데 그 형사가 나한테 참 친절하고 정말 품위가 있는 사람이네. 나를 좀 좋아하네. 근데 나도 뭐 그게 상황적으로든 이성적으로든 뭐 좋은 상황이잖아요. 사건도 다행히 이제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 되고, 아 이제 만사가 평온해졌구나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놈의 형사가 그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면서, 근데 이제 그거를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묻으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붕괴됐다, 너 때문에 붕괴됐다고 하면서 이제 떠나버려요. 그리고 그제서야 아 나도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잊으려고 다른 놈하고 결혼도 하고 했는데도 잊을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을 보러 이 사람이 간 그 도시로 떠나요. 단무지 좀 리필하겠습니다. 근데 이놈의 남편놈이 나와 이 형사의 그런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알아버려가지고 이 형사의 인생을 막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을. 그래서 또 한 번 또 치밀한 계획을 또 세워가지고 남편의 입을 영원히 닫아버리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난 이미 손에 너무 많은 피를 묻혔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는 미결을 사랑하는 남자고, 그래서 나 또한 이 남자가 그토록 좋아하는 미결이 되고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그냥 약간 실종처럼 없어져 버리니까 진짜 완벽한 미결로 죽게 되는 거죠. 그 자살도. 그러니까 이런 쭉 과정을 따라가 보니까 이 설애라는 캐릭터가 너무 독하고 가여운 거예요. 진짜 마지막 그 부분에서는 처음 영화 볼 때는 전혀 안 그랬거든요. 와, 근데 요번에 볼 때는 정말 눈물이 막 줄줄 나더라고요. 정말, 아우, 저 독한 것. 자살도 저렇게 독하게 하다니, 막 이러면서 눈물이 막 줄줄 났는데,
또 이 둘의 사랑 얘기도 사랑 얘기지만 어떤 이런 두 번의 살인사건? 총 네 번의 살인사건인가요? 이 살인사건을 이제 만들기 위한 그런 알리바이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나 그런 부분들은 또 확실히 그 수사극이라는 장르의 맛을 또 확실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다시 봤을 때가 훨씬 더 좋았다.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부산에서의 마지막 장면인데, 이제 혜준이 설애의 그런 어떤 범죄 그런 것들을 다 전모를 밝혀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살인의 집에 찾아가서 그 얘기를 다 얘기하고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그 핸드폰을 주면서 이거는 그냥 바닷속 깊이 버려라. 나는 이제 너의 죄를 눈 감아준 그 대가로 이제 난 붕괴됐다 이러면서 떠나요. 근데 이제 혜준이랑 설애가 이렇게 마주보고 서 있다가 혜준이 바닷속 깊이 버려요 하면서 현관문을 향해 걸어갈 때부터 카메라가 앵글이 이렇게 서해랑 혜준을 이렇게 딱 적당하게 비춰주고 있다가 앵글이 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혜준이 나가고 현관문이 쾅 닫힐 때는 그게 딱 멈추는데, 그때는 이미 이제 서 있는 설의 하반신은 다 화면 밖으로 나갔고 화면의 절반을 천장이 채우거든요. 근데 설현의 집이 벽이고 천장이고 다 파래요. 그 모습이 마치 설에 혼자서 어떤 물속에 빠져있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어떤 시각적인 연출이 너무, 이번에야 그게 좀 보였는데, 너무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또 설애가 마지막에는 또 혜준으로 인해서 스스로 이제 바다에 잠기게 되잖아요. 어떤 그런 어떤 복선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정말 저는 명장면인 것 같아요. 만약에 헤어질 결심이 3위를 차지했다면 초밥과 핫도그를 준비했을 것 같아요. 이 3위 경쟁을 한 이 세 영화가 박찬욱 감독 영화 중에서도 이제 사랑의 비중이 꽤 큰 영화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세 영화를 이렇게 연달아 보면서 느낀 게 어떤 그 감독님의 로맨스 취향 같은 게 좀 느껴졌달까요? 좀 뭐랄까, 좀 낭만적이지만 음산한 소녀스럽달까? 뭐 박쥐에서 맨발로 막 그 자기의 그런 답답함과 이런 일상을 벗어나고 싶어서 맨발로 이렇게 밖을 뛰거든요. 그 태주가. 갑자기 이렇게 음침하게 나타나서 태주를 탁 들어올린 다음에 자기의 신발을 벗어서 거기를 신겨주고 그냥 또 말없이 떠나버려요. 그런 상현. 그리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순간 그 신발을 꺼내와서 신는 태주. 또 이제 헤어질 결심에서는 혜준 걔 배우가 살인 현장 중에서 자기는 피가 많은 현장이 제일 싫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설애가 자기 남편은 지금 죽어 있는데 물론 그걸 자기가 죽게 한 거지만 아무튼 혜준이 그 피를 싫어하는 걸 알고 그걸 엄청 정성스럽게 피를 청소를 하는 그런 설애의 어떤 로맨스. 또 아가씨에서는 그 변태 코우주키의 서재를 그냥 아주 조져놓는 수키. 그리고 사랑하게 된 수키한테 실망하게 돼가지고 난 그냥 목매달아 죽을래 해버리는 히데코. 참 뭐가 대체적으로 되게 낭만적인데 음선하고 되게 극단적이야.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3위만 말할 걸 후보까지 다 얘기하느라고 시간이 미쳤네요. 빨리 부지런히 말하겠습니다. 부지런히 먹고. 제가 좋아하는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 2위는 바로 군만두가 아닌 올드보이입니다. 가장 처음 본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이자 또 박찬욱 감독님의 가장 대표작이죠. 전 세계적인. 또 제가 지금까지 본 영화 중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안 보신 분은 이제 더 이상 이 영상을 보지 마십시오. 이 반전을 알고 이 영화를 보면 이 영화의 맛이 너무나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영화를 보고 다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한 줄거리를 또 얘기를 해보면, 이제 최민식 아저씨가 연기하신 오대수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어느 날 갑자기 공중전화 앞에서 납치를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설 감옥 같은 데서 15년을 갇혀 있어요. 15년 동안 내가 왜 갇혔을까? 내가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노트에 막 써 내려가고, 뭐 TV 보고, 혼자서 막 싸움 기술 연마하고, 뭐 탈출하기 위해서 젓가락으로 벽을 파고, 뭐 매일 군만두를 먹고 이러면서 15년을 지내요. 심지어 갇혀있던 중에 자신의 부인은 누군가에 의해 살해를 당하고, 그걸 또 자기로 뒤집어 씌워요. 자기의 어떤 뭐 DNA가 있는 물건들을 누가 갖다 놔가지고 엄청 고의적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살인 용의자까지 돼버려요. 오대수는. 그리고 그거를 갇혀있는 상태에서 TV로 접하게 됩니다. 15년 만에 풀려나게 되고, 당연히 내가 가둔 놈을 찾기 위해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찾죠. 그러던 중에 미도라는 여자를 이제 만나서, 강혜정님인데 사랑에 빠지고, 결국 자신을 이제 가둔 사람과 가둔 이유와,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를 가둔 것 외에 또 자기한테 한 복수에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는 이제 오대수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 오대수를 죽인 이유진의 입장에서의 이야기를 해보면 또 확 달라지는데요. 왜 오대수가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나에 대한 이제 이야기겠죠, 당연히. 이 이야기는 둘의 이제 고등학교 시절로 올라가요. 이유진네는 엄청난 부자예요. 그리고 이유진은 자기의 누나와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쓸데없이 누나랑 학교에서 야식거리한 짓거리를 하다가 그거를 오대수한테 들켜요. 근데 오대수는 그날이 그냥 그 학교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왜냐면 거기가 부산인데 지역이,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그냥 마지막으로 학교에 간 날이었는데 하필 또 그걸 보게 된 거죠, 그날에. 그래서 오대수는 그 이야기를 친구인 주한한테 얘기를 하고, 야, 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하고 그냥 이사를 가고 그걸 영영 이제 잊어버리게 되죠. 근데 그런 일이 결국 소문이 났고, 그 소문이 부풀어져가지고 이수아가 임신을 했다는 얘기가 돌면서, 그 수아는 그 소문들로 아, 내가 임신을 진짜 했나라는 그런 상상 임신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자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살에 자기도 어떤 책임이 있잖아요, 이유진은. 어떤 그 죽음과 자기가 절대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사랑했고 누나를. 그래서 복수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오대수를 15년간 가두고 다시 풀어줘서 5일 안에 자기를 찾고, 자기가 왜 널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으라는 그런 게임 같은 걸 제안을 해요. 만약에 그걸 찾으면 자기가 알아서 죽어주겠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대수와 미도를 일부러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요. 최면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순신 배우가 이제 최면술사로 나오시는데, 그래서 이제 뭐 사랑에 빠지고 남녀가, 뭐 성인 남녀가 뭘 하겠습니까. 이제 둘이 막 이제 관계도 갖고 하는데, 이유진이 준비한 마지막 복수는 바로 그 미도가 오대수의 친딸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절규하는 오대수를 뒤로 한 채 이제 이유진은 자살을 합니다. 이 영화는 명장면을 하나 꼽기가 너무 어려워요. 뭐 오대수가 절규하는 뭐 그런 클라이막스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막 그 장도리로 엄청 긴 시퀀스로 싸우는 장면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유진의 첫 등장, 아니면 그 요가하는 장면, 자살하는 장면 등 기억에 남는 장면들은 엄청 많은데, 뭐 하나 딱 막 꼽을 수가 없어가지고 못 꼽겠다. 그럼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를 또 말씀을 드리면, 이 영화가 벌써 22년이 됐더라고요. 감독님도 22년 더 젊으셨을 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영화가 엄청 좀 젊은 감성이에요. 날이 잘 서 있고 톡톡 튀고 재밌는 시도도 많이 하신 게 지금 봐도 되게 좋더라고요. 약간의 그 B급 영화스러운 느낌도 있고요. 그 오프닝 장면이 걔와 자살을 하려는 그 오광로 아저씨의 넥타이를 이렇게 딱 오대수가
붙잡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BGM이 진짜 웃겨요. 뭔가 그 댄스곡의 도입부 같은 음악이 막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뭔가 의인스러워요. 미도와 텅 빈 지하철에 나타난 왕개미. 그런 신선한 것들이 뭔가 감독으로서 좀 어떤 분출하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 같은 게 좀 느껴졌어요. 근데 그 에너지가 너무 저의 취향과 좀 잘 맞았던 거죠. 음악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정말 올드보이가 미장센으로 정말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어떤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정말 의외스러운 멋짐으로 꽉꽉 찬 영화이거든요. 또 하나 생각나는 건 그 오달수 아저씨 그 장도리로 이빨 뽑는 씬 정말 유명한 씬이 있잖아요. 거기서의 그 BGM이 비발디의 사계가 나와요. 되게 갑자기 그 장면에 그 클래식이 물론 좀 약간 뭐 긴박할 수도 있긴 하지만 되게 의외스러운데 또 그 이빨을 뽑힌 오대수 아저씨가 똑같이 복수를 해주려고 찾아오거든요. 그때도 또 같은 그 음악이 나와요. 아, 그런 연출들이 너무 재밌고 또 영화에 메인 테마곡들이 왈츠가 많이 쓰였거든요. 왈츠 다들 아시죠? 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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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왈츠가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춤을 추기 위한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왈츠라는 그 단어도 돌고 돈다라는 뭐 독일어에서 유래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돌면서 추는 그런 춤. 그래서 그 음악 자체에 되게 동그란 그런 순환의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순환의 이미지가 이렇게 물고 물리는 이런 복수라는 주제와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복수 영화 3부작이 이제 감독님에게 굉장히 유명하고 대표적인데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까지 이렇게 3부작이 있는데 이 3부작이 모두 이제 말 그대로 복수 영화 3부작이니까 복수를 주제로 잡고 있지만 제 생각에 이 올드보이만큼 복수라는 그 단어 자체에 집중하고 시작한 영화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복수는 나의 것은 제목에서부터 이제 복수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 복수는 나의 것의 복수는 좀 어쩔 수 없는 결과 같이 좀 느껴졌고 친절한 금자씨에서의 복수는 좀 절대 악에 대한 절대 악에 내리는 심판 같이 좀 느껴지거든요 저는. 근데 올드보이는 진짜 그야말로 뭐 그런 것 없는 정말 복수 그 자체. 그래서 영화 안에서도 끊임없이 그런 복수심에 대한 대사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좀 보는 이로 하여금 복수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끔 만드는 영화인 것 같아요. 또 아까 아가씨 얘기하면서 이제 각색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 올드보이도 원작이 일본 만화래요. 제가 원작에 대한 것도 살짝 찾아봤었는데 뭔가 영화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건조하거든요. 뭐 제가 그걸 다 보지 않아서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훨씬 좀 사소하달까? 그러한 얘기에 그 근친이라는 가장 민감한 주제로 이렇게나 잔인하게 뒤틀어 버릴 수가 있다는 게 역시 배운 변태시다.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올드보이는 정말 엄청 충격적인 반전 영화라서 이 영화를 한 번 보고는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안 들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인데 어떤 그 처음에 그 감동을 느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좀 피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 보니까 첫 번째 관람에서는 이야기에 좀 완전 몰입을 했다면 이번에 봤을 때는 이번이 두 번째인데 정말 그 영화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에 좀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 오히려 더 이 올드보이가 좋아졌어요. 또 마지막으로 또 이 영화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이 영화의 보배는 역시 모든 출연한 배우들이다. 정말 모두가 다 미쳤지만 그중 저한테 있어서의 최고는 우진 역을 연기하신 유지태 배우의 연기셨다. 당시 정말 20대 후반의 어린 나이였다고 하는데 목소리나 표정이나 표현 같은 모든 것들이 그냥 그 우진 그 자체였고 다른 배우가 그걸 연기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유지태를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엘베에서 그 자살할 때 그 그 표정이나 막 그 몸의 움직임이나 그런 것들을 진짜 보셔야 돼. 진짜 와 진짜 미쳤습니다. 거의 그 유지태 배우님의 최고의 연기가 아닐까.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1위는 바로 복수는 알거든요. 보고 나서 정말 멍했던 게 생각이 나요. 진짜 약간 넋이 나간 느낌? 뭔가 되게 허망하고 허탈하고 불편하고 슬펐어요. 뭐 이제 또 간단하게 줄거리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주인공인 류가 이제 신하균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류는 청각장애인이에요. 그리고 류의 누나는 이제 뭔가 신장병 같은 게 있어요. 뭐 신부전증인가? 하여간 근데 그게 굉장히 심해서 반드시 이식이 필요하고 이제 이식받지 못하면 얼마 못 사는 그런 좀 큰 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류는 자기의 신장을 주려고 했는데 둘이 혈액형이 달라가지고 류의 심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누나가. 기약 없이 기증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류는 다니던 직장, 어떤 뭔가 공장 같은 데서 일을 했는데 거기서도 잘리게 돼요. 근데 수입도 없어지고 마음이 급해졌을 류는 불법 장기 매매 업체를 찾아가요. 자기의 신장 한쪽과 자기의 전 재산 1,000만 원을 그들에게 주는 대신에 누나에게 맞는 신장을 교환하기로 약속을 하고 신장이 떼이는데 당연히 사기였겠죠. 그놈들은 신장만 갖고 내뺍니다. 그 직후에 병원에서 누나 신장 기증자 찾았다고. 와, 이렇게 빨리 찾을 줄 몰랐다고. 수술비 1,000만 원 이때쯤 가져오면 바로 수술하자 이래요. 1차 절망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친구이자 연인인 영미, 이제 배두나 배우가 연기하시는데 영미에게 이걸 털어놔요. 그때 영미는 착한 유괴를 제안합니다. 이 착한 유괴라 함은 어차피 우리에게 이 큰 돈이 부자들에게는 별거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만 받고 아이를 바로 재밌게 놀다가 돌려보내주는 거니까 뭐 이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이제 극 중에 송강호 배우가 연기하신 동진의 딸을 납치를 합니다. 이 둘이 원래는 류의 전 직장 사장의 딸을 원래 납치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뭔가를 보고 나서 야 이러다가 날 제일 먼저 의심할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럼 아무 이제 관계없는 그 동진은 그 류의 전 직장 사장의 약간 뭐 친구 정도 같아요. 같이 좀 어울려 다니는? 동진의 딸을 납치를 했는데 잘 놀아줘요, 애를. 그리고 무사히 동진에게 돈도 뜯어냈어요. 근데 동진에게서 돈을 받은 바로 그날 류의 누나가 류가 자기 때문에 유괴를 했다는 거를 알게 돼요. 너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게끔 만들면서 내가 목숨을 뭐 부지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살을 해버려요. 여기서 2차 절망. 근데 누나가 살아있을 때 뭐 꼭 청개구리 이야기 같이 누나가 죽으면 우리 어렸을 때 놀았던 냇가에 묻어줘 이렇게 말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류는 이제 누나의 시신과 이제 애를 혼자 둘 순 없으니까 그 동진의 딸을 같이 이제 차에 태워가지고 그 어릴 적 놀았던 냇가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누나를 묻어주고 있는데 동진의 딸이 냇가에 갑자기 빠져요.
근데 이제 류는 청각장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류가 발견했을 때 이제 너무 늦어버린 거죠. 그래서 동진의 딸도 죽습니다. 여기서 3차 절망. 동진은 이제 당연히 자기 딸을 유괴하고 죽음까지 이르게 한 류와 영미에게, 또 류는 자기의 전 재산과 자기 신장을 떼간 장기매매 업체 놈들한테 복수를 준비하고 실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복수는 또 성공으로 끝나요. 하지만 또 모두가 죽게 됩니다. 명장면이랄까, 가장 좀 그냥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고 하면, 되게 영화 초반에 나오는데 류가 살고 있는 집이 방음이 전혀 되지 않음을 되게 길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방음이 안 되다 보니까 위, 아래, 양 옆에서 그냥 온갖 그지 같은 소음이 다 들리는데, 류는 어차피 청각장애인이라 그걸 듣지 못하지만 누나는 그 소리 때문에 계속 잠을 설쳐요. 근데 또 류는 그 잠을 설치는 누나가 또 신경 쓰여서 잠을 또 못 자요. 또 이제 바로 이어서 누나가 이제 몸이 아프니까 너무 아파서 막 절규에 가까운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데, 누나를 이제 등지고 라면을 먹는 류는 그거를 이제 못 보니까 너무나 그냥 혼자서 평온하고 태연하게 라면을 먹어요. 그리고 또 옆방에 있는 뭐 4명의 이제 젊은이들이 사는 옆방이 있는데, 그 옆방 애들은 그 누나의 그 신음 소리가 이제 어떤 뭐 성관계를 할 때 여자가 내는 그런 신음인 줄 알고 막 그걸 들으면서 자위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이 영화에 좀 꽤 초반부에 나오는데, 아, 이걸 보면서 와, 이 영화 보통 아니겠는데? 라는 어떤 기대감과 두려움이 좀 동시에 확 생겼습니다. 이번에 이 영화에 대해서 또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의 그런 과한 폭력성과 이야기에 있어서의 그런 생략들과 뭐 다양한 이유들로 이 영화를 싫어하더라고요. 욕을 많이 먹었더라고요. 뭐 평론가들 평도 그렇게 좋지 않고. 좀 놀랐는데 그런 반응을 몰랐었거든요. 또 제가 아직까지도 가장 좋아하는 한국 영화라고 하면 복수는 아닌 것을 얘기할 정도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싫어하는 영화를 저는 왜 좋을까에 대해서 좀 저도 이번에 되게 깊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뭐 이 영화를 보면서 아, 감독의 숨은 진의를 막 제가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냥 어렴풋하게 느끼는 건 어떤 그런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의 계급 간의 그런 구조적인 갈등. 여기서 구조적이라는 것은 이게 어떤 그런 인물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 구조에 따라서 자기들이 나름의 어쩔 수 없는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 그 끝에 너무 이제 좀 잔인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복수는 나의 것의 복수는 좀 어쩔 수 없는 결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드보이 얘기할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에서 어쩔 수 없는 결과가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안 좋은 선택들이 영화에 내내 이렇게 나와요. 그걸 볼 때마다 이제 탄식이 나오죠. 진짜 더 좋은 선택을 했었어야지, 더 잘했어야지, 막 이런 그 답답함과 그 화남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그런 바보 같은,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판단 능력까지도 더 멀리서 보고 더 크게 보면 다 그 사회 구조 속에서 어느 정도는 그 점철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개인의 어떤 바보 같은 뭔가 그런 게 아니라.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이런 사회적인 문제나 뭐 정치적인 문제 같은 게 영화에 담겨 있어서 이 영화가 전 좋다고 생각하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저는 결국 영화에서는 중요한 거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가 일단은 매력적이어야 그 후에 이 영화의 어떤 다른 면모도 찬찬히 볼 수 있는 그런 이유나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어떤 그 끝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그리고 그걸 표현해내는 방식이 저는 또 엄청 멋지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여운이
저는 되게 먹먹하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표현 방식, 여운까지 3박자가 딱 맞았을 때 저는 어떤 영화가 좋다고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 되게 만점짜리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영화의 주인공인 류가 청각장애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소리에 정말 많은 신경을 썼어요. 영화 내에서 BGM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그런 비어있는 소리의 공간을 일상의 그냥 다양한 평범한 소리들이 다 이렇게 채우거든요. 그리고 그런 평범한 소리들이 되게 비극적으로 크게 들릴 때가 막 있어요. 마치 되게 평범하게 착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한없이 끔찍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변모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짜장면이 복수는 나의 것에 나오는 음식이에요. 극 중에서 영미가 배준다님이 짜장면을 시켜요. 한 그릇만. 그러면서 뼈에 다 부러졌다고 막 수다 주려고 이러면서 시켜요. 근데 하필 그 전화가 끊기고 동진이 찾아와서 배달이 온 줄 알고 문을 열어줘서 되게 쉽게 침입을 당해서 이제 동진이 전기 기술자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기 고문을 당하다가 이제 숨져요. 그리고 그 짜장면은 배달하는 배달원이 류승환 감독 맞을 거예요. 근데 그 동진이 아무 관계없는 배달원까지 죽이고 아주 혼자서 짜장면을 맛있게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박찬호 감독님의 영화 중에서 어떤 영화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또 아예 안 좋아할 수도 있겠죠. 좋아하는 분도 좋아하시고, 좀, 그래도 호불호가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누가 뭐래도 한국 최고의 감독님들 중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겁나 배부르네요. 근데 진짜 눅눅해서 그렇지, 군만두가 진짜 맛있어요, 이 집. 사실 얘기가 길어질 줄 알고 디저트까지 준비한 건데. 디저트는 물론 복숭아는 아가씨를 생각하긴 했지만 이 케이크는 또 금자씨에서 금자가 케이크를 만들잖아요. 또 그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엄청 큰 김밥 하나. 네. 이거 좀 정리하고 디저트 마저 먹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 투썸에 이게 피치 생이래요. 복숭아 떠먹는 생크림 케이크인데 한번 요거를 끝으로 먹고 영상을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처음 먹어봤어요, 이거. 수초생만 맨날 먹다가. 음, 음, 음. 이렇게 단면에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엄청 달고 맛있네요. 음. 이거는 아이스 커피 타왔어요. 와, 저 지금 거의 이거 찍을 때 중에 제일 배부른 것 같아요.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 5편을 연달아 보면서 아시잖아요. 박찬욱 감독님 영화를 그렇게 여러 개 보는 게 정말 어지간한 마음가짐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되게 보기 힘들잖아요. 한 번이라 보기가 되게 뭐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한 번에 쭈루룩 이렇게 모아서 봤을 때, 딱 보이는 것들이 또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이번 이, 이 계기가 되게 좋은 계기가 저한테 됐던 것 같아요. 딱 이 기세 그대로, 어쩔 수가 없다가 9월에 개봉한대요. 아직 일까지는 안 정해졌는데, 그거 보기 전에 약간 전초전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공동경비구역 JSA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이병헌 배우가
나오고요. 또 처음으로 손예진 배우가 나옵니다. 헤어질 결심에 아까 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제가 처음 봤을 때 좀 별로 그냥 감흥이 없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약간 그 박해일 배우의 얼굴과 탕웨이 배우의 얼굴이 썩 이렇게 케미가 터지는 얼굴이 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각자가 그 역할 자체는 진짜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딱 적임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둘이 딱 같이 나오는 장면에서는 뭔가 케미가 없는 느낌이 저는 계속 좀 들었어요. 그 이유가 좀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박해일 배우는 정말 얼굴에 그냥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고 진짜 턴이 되게 곱잖아요, 얼굴이. 탕웨이 배우는 좀 동글동글하고 뭔가 되게 아기 같으면서도 살짝 좀 남성스러운 느낌도 있거든요, 그 얼굴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그냥 생각은 그게 좀 케미가 좀 안 터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박찬욱 감독님이 그 역할에 박해일 배우를 생각하신 게 그 덕혜옹주를 보고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덕혜옹주라는 영화를 보진 않았는데 근데 그 영화 주인공이 이제 박해일 배우랑 손예진 배우거든요. 근데 그 둘의 얼굴합이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 정말 그 손예진 언니의 그 얼굴은 정말 그 여성스러움의 끝판왕의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영화를 아직 보진 않았지만 둘이 참 예쁘고 잘생기게 멋있게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뭔가 그 손예진의 그 비주얼이 그 역할을 했다면 좀 더 그 둘의 케미가 어울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남편을 그렇게 두 번이나 죽게 만든 그 독함도 그 손예진 배우가 또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냥 같이 본 친구한테 나는 근데 차라리 손예진이었으면 더 케미가 둘이 살았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막 그냥 영화 끝나고 했었었는데 영화 처음 봤을 때 근데 요번에 손예진 배우가 또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감독님이 진짜 덕혜옹주를 너무 재밌게 보셨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옛날부터 계속 이렇게 캐스팅을 하고 싶었지만 못했었는데 뭐 이제야 한다 뭐 이런 걸 수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박해일이 나오고 손예진이 나오고 이러는 게 덕혜옹주도 한번 봐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제가 이번 뭔가 준비하면서 영화 봤다 했잖아요. 이렇게 엄청 영화마다 다 이렇게 쓰면서 봤어요. 진짜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좀 공을 들였던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너무 좋아하는 감독님이고 좋아하는 영화들이라서 좀 잘 준비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저번처럼 너무 좀 그렇게 슬렁슬렁 하는 느낌이 아니라 오늘 얘기한 저의 어떤 영화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들은 혹시나 이제 보고 계시는 분과 생각이 다를 거예요. 아마 사람이 1000명 있으면 1000가지 생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의견이구나 하고 좀 편하고 너그럽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배가 110% 찼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박찬욱 감독님의 세 가지 영화라고 하면서 한 5가지 영화를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영화 리뷰를 하면서 박찬욱 정식이라고 해서 영화에 나왔던 음식들도 한번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좀 얘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좀 영상이 많이 길어졌는데 끝까지 봐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새로운 주제와 맛있는 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